네,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죠. 도대체 기대치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하향 조정될까요? 오늘 이분을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재마 투자전략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좀 맞이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다, 아니면 달러원은 이렇게 높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추정치 자체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글로벌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작년 5월 달이 56기 고점이었고요.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 52 정도까지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환율 효과가 반작용을 좀 일으키게 되면서 매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수입 물가가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간재의 대부분 다 매출 구성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추정치는 좀 불가피하게 앞으로도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의 실적 기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봤고요. 어제 내신 화수분 전략 리포트를 보니까 반도체 이익 고점으로 주가 저점 찾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업종별로 좀 주가를 추정을 해보기 전에 먼저 코스피 지수의 하단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익 추정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4%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앞으로 이익 추정치는 불가피하게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주 심했던 금융위기 정도 국면 이 정도를 뺀다고 치더라도 과거에 뭐 저성장이라든가 미국이나 중국이 긴축을 했을 때라든가 이런 때를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는 연중 고점 대비 연말까지 최소한 9%, 많으면 한 23% 정도까지도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수준이 4%죠. 아무래도 4% 자체가 그렇게 하향 조정 폭이 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실적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2분기가 지나는 실적 발표 시즌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추정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뭐 20%까지 보지 않는다 치더라도 10% 이상의 하향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4% 정도의 하향 조정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아직 저희가 견딜 만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견딜 만은 한 것 같은데 추정치가 조금 더 불가피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는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과정들 이런 쪽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반도체 업종 주가의 바닥은 어디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좋을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솔직히 자동차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이익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먼저 이익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5월이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한 10% 정도 현재는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주가의 선행 지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후행 지표죠. 대략적으로 코스피하고 그리고 업종 간 이런 것들을 좀 놓고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의 지수 자체는 이익 추정치 한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면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기간 내에서 주가는 좀 저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과거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반도체 업종이 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약 한 절반 이상, 55% 이상 하락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의 반도체 하락의 깊이가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물론 그때만큼은 과하다 아니면 그때만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 업황 자체를 지금 당장 누가 특별하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디램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기간은 대략 9개월 정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9개월 동안 주가가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짧으면 한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내에서 주가는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좀 짧은 시간을 잡자라고 하게 되면 아까 5월 달에 반도체 이익 추정치의 고점이었으니까 3개월 정도 레깅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8월 정도가 주가의 저점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시기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끝을 내겠느냐에 대한 고민은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동안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무려 55%나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국면을 제외하고 우리가 좀 이익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됐을 때, 즉 선진국 재정위기라든가 2015년에서 16년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었을 때라든가 미중 무역 갈등 때 이런 때를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기간 동안 반도체 업종은 한 16%에서 17%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반등을 했었죠. 근데 아주 공교롭게 최근 이익 추정치가 5월을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기간 동안 반도체 업종이 한 16% 정도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극단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은 반도체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받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 사실 반도체 업종의 바닥 5월 달 이후로 3개월이니까 8월 달에 뭐 바닥론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조금 솔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그렇다면 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를 여전히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반도체 이외의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낫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 시장,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 모든 종목을 보지는 않겠죠.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볼 때는 반도체 시장이고 반도체를 볼 때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게 아마 외국인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만약에 지수가 반등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뭐 그게 데드캣 바운스 어떤 형태로도 이름이 지어지건 간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반도체 주가 저점이 형성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리스크는 없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업종 자체가 제가 이익의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의 하락률을 쟀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주가는 이미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된다? 이런 가능성은 아주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게 현재 가격대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좀 더 시계를 좀 넓혀볼까요? 여전히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FOMC입니다. 자, 공교롭게 내일이죠.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2달 연속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여차하면 전년 동월 대비 뭐 9%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7월달 FOMC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단 시장을 좌우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얼마나 이 내성이 좀 있어야 될까요? 우선 7월 달에 얘기되고 있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75bp 인상 거의 대부분이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100bp 인상의 가능성도 최근에는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라는 거에 대한 구성 변수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근데 미국은 어쨌거나 유가라든가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내부에서 가솔린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가 자체도 이미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YOY라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물가가 여기서 이번 달에 발표될 물가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이라든가 한 번 정도 지나게 되면 물가는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7월에 75가 됐건 100bp가 됐건 한 번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상의 폭은 이거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9월은 50bp,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한 25bp 정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7월은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실 테니까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쭈겠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 같아요. 물가가 좀 높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물가의 선행 지표들, 국제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놓고 봤을 때 시차를 감안하면 어차피 내려올 거 아니냐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 약간의 반론이 있는 것은 내려오도 얼마 안 내려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맞을 수 있는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나 정도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하고 되게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게 1980년 이렇게 초반이죠.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불었던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과 연준의 실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980년 1월에서 7월까지가 아주 짧은 1차 경기 침체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폭등을 했고 물가가 거의 14%까지 올라갔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공교롭게 주가가 S&P 500이 저점을 찍고 반등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14%대였던 물가가 0.1%포인트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물가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가 정점이라는 생각만 갖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려주겠냐, 언제 인상이 종료되겠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물가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나올 게 9%다. 근데 다음 달에 8.9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보다는 정점을 찍고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심리를 형성시켜주는 게 훨씬 더 주가에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야 주식시장이 좀 제대로 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우선 7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죠. 75bp. 그 이후에는 인상폭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달러 강세를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입니다.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그럼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향후 달러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그 초강세 자체가 네. 최근에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자산 가격들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달러가 왜 강세일 거냐라는 거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달러가 강세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하고 여기에 연준이 어쨌거나 기준금리를 75bp, 100bp씩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만들어내는 달러 강세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준은 이번에 75, 100bp를 올리게 되면 다음 9월, 11월, 12월은 이거보다 높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러에 대한 매수 베팅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해보게는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예전에 갔던 80포인트를 다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달러가 정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이 조만간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게는 됩니다. 아마 7월 FOMC 회의가 좀 끝나고 8월 정도쯤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준금리의 컨센서스가 다음 9월은 50bp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달러의 강세는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사실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의 9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50bp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대로 흘러간다면 달러도 고점을 좀 지날 것 같다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연준도 물론 변합니다. 하지만 연준의 점도표와 전망치를 보면 내년 이후에는 금리를 낮춘단 말이죠. 네. 사실 이거부터 금융시장의 해석이 약간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리를 왜 낮추느냐. 결국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또 달러. 다시 달러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받아들이는 가격 지표는 그 당시마다 해석이 좀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다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달러가 강세가 아니겠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하고 달러의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는 잘 안 맞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여야 되는데 약세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하나의
연결의 고리였고 결과였다는 생각은 갖게는 됩니다만 예전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상관계수를 놓고 보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든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자산 가격들 이런 것들이 가격 조정을 받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그게 인플레였을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인플레보다는 연준이 긴축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하실 때는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줄 거다. 그게 어쨌거나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들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올해는 오히려 내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성장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지금 성장주가 그때도 성장주겠냐? 바뀌겠죠. 바뀌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성장주의 또 다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들, 새로운 컨셉의 성장주들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하고 시간이 좀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전략을 여쭤보기에는 조금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7월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하반기를 막 전략을 세워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뭐 나스닥이나 성장주들이 반등에 나서주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세의 변환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투자를 다시 해야 될 시점인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성장주를 언급해 주신 만큼 하반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도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네. 그 성장주에 대한 생각은 지금 당장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줬을 때 생각을 좀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빠르면 뭐 연말 정도가 되겠죠. 이제 남은 기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 근데 남은 기간에 대한 생각은 우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에 성장주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수가 조금 기술적 반등 또는 데드캣 바운스를 할 때 반도체는 먼저 그 선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업종으로 바라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기업들의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근데 한 번쯤은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면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현금들을 잘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충족이 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M&A를 할 수도 있고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남은 기간에 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어떤 업종이냐 또는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스타일의 부분보다는 한 번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만 팀장님의 내용이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캐시는 쓰레기라고 했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잉여현금과 현금이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또 다른 색다른 접근인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 전문가이시지만 자산 배분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셨잖아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들이 혼재한 것 같습니다. 시계를 좀 짧게 당겨보죠. 한 달 남짓한 네. 흐름 동안에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좀 가져간다면 우선순위를 가장 높이 둬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주식일까요? 아니면 금일까요? 아니면 현금일까요? 한 달이라고 하면 사실 한 달이 좀 짧은 굉장히 여유죠? 좀 짧아서 이걸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여러 가지 자산군 중에서 조금 뭐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괜찮아 보이는 자산군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기 국채들입니다. 어쨌거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물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장기 국채금리가 떨어지겠냐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이 자이언트 스텝이면 그 다음부터는 스텝이 그렇게 커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자산군은 오히려
주식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장기 국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10년물, 뭐 한국의 10년물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유망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나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이라든가 산업금속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약간 듀레이션이 긴, 즉 만기가 긴 국채를 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시즌 이후의 시장 전망과 특히나 반도체 업종 주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전략과 관련해서는 장기 국채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조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